당신은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아프지도 화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마치 자신이 두꺼운 유리벽 뒤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흐릿하고 멀게 느껴지고 마치 자신의 삶을 영화를 보듯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35세 직장인 이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진 씨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과 깔끔한 원룸, 그리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수진 씨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좋아하던 드라마를 봐도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쁘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도 걱정되긴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인과 헤어졌을 때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 아픔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들이 솜으로 감싸진 것 같았어요. 있긴 하지만 선명하지 않고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 같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진 씨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슬픔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자신과 자신의 감정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진 씨에게 우울증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를 방문했지만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과는 달랐어요. 수진 씨는 자살 생각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잘 해나가고 있었으며 식욕이나 수면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을 뿐이었어요. 의사는 경미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수진 씨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더 깊은 무언가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수진 씨는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어요. 융에 따르면 감정적 마비는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로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이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수진 씨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융기 말하는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의도로 그녀를 키웠지만 무의식적으로 조건부 사랑을 주었어요. 성적이 좋을 때만, 착하게 행동할 때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수진 씨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도 화내면 안 되고, 슬퍼도 울면 안 되고, 무서워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자아를 숨기고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영원히 억압될 수 없습니다. 윤기 발견한 것은 억압된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압력이 너무 커지면 정신은 완전한 감정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보호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진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결과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감정적 상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친 거예요. 융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영혼의 지혜로운 반응으로 이해했어요. 마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몸이 충격 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정신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메커니즘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마치 부러진 다리에 깁스를 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의 고통은 줄여주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깁스를 벗고 재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감정적 마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약물 치료나 억지로 감정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왜 영혼이 이런 보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억압된 진짜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피해왔던 고통스러운 진실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융은 이 과정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 저는 융의 관점에서 감정적 마비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고 진짜 감정들과 재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감정적 마비의 진짜 얼굴. 영혼의 마지막 방어선 감정적 마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떻게 다른 정신적 고통과 구별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울증과 혼동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우울증은 보통 강렬한 감정 상태입니다. 깊은 슬픔, 절망감, 무력감 등이 압도적으로 느껴져요. 반면 감정적 마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심지어 우울하지도 않아요. 마치 감정이라는 기능 자체가 꺼진 것 같은 상태인 거죠. 융은 이런 상태를 해리성 현상의 한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해리란 정신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인데 이 경우에는 의식과 감정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것이에요. 마치 컴퓨터에서 특정 프로그램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의식적인 자아와 감정적 자아 사이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단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트라우마에 반응하는지 알아야 해요. 융은 정신에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정신은 그 고통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고통이 반드시 급성 트라우마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만성적이고 누적된 감정적 상처가 원인이 돼요. 수진 씨의 경우를 다시 보면 특별히 극심한 학대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것은 윤기 말하는 정서적 방임의 한 형태입니다. 정서적 방임이란 물리적 폭력이나 명백한 학대가 없더라도 아이의 감정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아이의 감정 표현을 불편해하거나 항상 강하고 완벽하기를 요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점점 더 깊이 숨기게 됩니다. 마치 위험한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 깊숙이 숨어드는 것처럼 진짜 감정적 자아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갈등을 피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리는 점점 더 고착화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진짜 자아와의 연결은 복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됐죠. 융은 이런 상태를 가짜 자아와 진짜 자아의 분리로 설명했습니다. 가짜 자아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예요. 이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아, 진정한 감정 욕구, 꿈, 두려움을 가진 자아는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분리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분리된 부분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욕구를 말해요. 진짜 자아는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고 언젠가는 인정받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진짜 자아가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이것은 기존의 가짜 자아 체계에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아가 드러나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완벽한 이미지, 안전한 관계들 예측 가능한 삶의 패턴들이 모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정신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자아와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두려워해요. 이런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신은 아예 모든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마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진짜 자아도 가짜 자아도 모두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정신은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감정적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감정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윤은 이런 상태를 임시적이지만 필요한 보호 조치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감정 차단은 그 사람이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삶의 깊이와 의미, 진정한 친밀감과 창의성을 대가로 치르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정이 없는 것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믿게 되죠. 이건 마치 병원 가운을 너무 오래 입고 있다가 그것이 자신의 옷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윤기 강조한 것은 감정적 마비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이해와 치유 과정을 통해서는 다시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감정이 차단되어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치 부러진 뼈를 치료할 때 단순히 깁스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뼈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재활을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차단된 이유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시 안전하다는 것을 정신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윤근 이런 안정감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해주고 지지해줘도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내적 부모의 개념입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를 성인이 된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돌봄과 자기 수용입니다. 숨겨진 진짜 자아 찾기, 가면 너머의 목소리 듣기, 감정적 마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진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었더라도 진짜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매우 깊은 곳에 숨어서 조용한 신호만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수진 씨가 자신의 치유 여정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 안에 진짜 감정이나 욕구가 남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라는 존재가 텅 빈 껍데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융의 방법론을 따라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수진 씨는 작은 신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호도, 불편함, 끌림 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음악을 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어요. 강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미묘한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과는 상대적인 편안함을 느꼈죠. 융은 이런 미세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서 촛불 하나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아주 작은 감정적 신호라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야 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들이 너무 작거나 의미 없다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작은 감정 신호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진짜 자아의 증거입니다. 윤기 권한 방법 중 하나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차단되어 있을 때도 몸은 여전히 미묘한 반응을 보여줘요. 어떤 상황에서 호흡이 얕아지거나 어깨가 긴장되거나 배의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신체 반응들 말이죠. 수진 씨는 이런 몸의 신호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사와 미팅할 때 목이 조이는 느낌, 특정 친구와 통화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각,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묘한 외로움 등이 있었어요. 융은 또한 꿈에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은 꿈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한다고 봤어요. 수진 씨의 꿈들을 분석해보니 거기에는 억압된 감정들과 욕구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꿈에서 수진 씨는 깊은 지하실에 갇힌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소녀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융의 해석에 따르면
이 소녀는 수진 씨의 억압된 감정적 자아를 상징했어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지하실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의식에서 차단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꿈들을 통해 수진 씨는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록 의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인정받고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윤기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능동적 상상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상상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는 기법이에요. 수진 씨는 명상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만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마치 텅 빈 사막 같은 내면 풍경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서 점점 더 생생한 내적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화가 나 있는 어린아이 슬퍼하는, 소녀 무서워하는 10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인물들은 모두 수진 씨의 억압된 감정적 측면들을 나타냈어요. 윤근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가족 구성원들과 다시 화해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런 억압된 부분들이 수진 씨를 원망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보호받고 이해받기를 원했습니다. 화난 아이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 했고, 슬픈 소녀는 위로받고 싶어 했으며, 무서워하는 10대는 안전을 확신받고 싶어 했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 마비는 이런 내적 존재들을 무시하고 억압한 결과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이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해요.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진 씨는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억압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화내는 것, 슬퍼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어요. 부모는 좋은 의도였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문제적인 것으로 취급했고, 수진 씨는 그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기 가르쳐 준 것은 이런 감정들이 모두 정상적이고 필요한 인간 경험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화는 경계를 보호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에너지를 줍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해줍니다. 이런 감정들이 억압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특정 악기들을 제거한 것처럼 음악은 여전히 연주되지만 깊이와 풍부함을 잃게 되죠. 수진 씨의 치유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은 자신의 내적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무시하고 억압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감정들을 존중하고 표현할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 속 대화가 아니었어요. 융에 따르면 이런 내적 화해는 실제로 정신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억압된 부분들이 다시 전체 성격에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자신의 감정들과 재연결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친구와 대화할 때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들이었죠. 점차 더 강한 감정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영화를 보며 울었을 때 수진 씨는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수도관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지를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감정들을 문제나 약점으로 보는 대신 소중한 정보와 에너지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무엇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살펴보고, 슬플 때는 무엇을 애도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변화와 함께 수진 씨의 삶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가치관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때로는 불편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전한 감정 공간 만들기, 다시 느낄 용기. 감정적 마비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감정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기 강조한 것은 감정이 차단된 이유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시 안전하다는 것을 정신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수진 씨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라고 여겨졌고, 슬퍼하면 약한 아이라고 취급받았으며, 두려워하면 용기 없는 아이라고 비판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감정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했을 때 처벌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경험 말이죠. 융은 이런 경험이 치료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봤지만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은 감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융의 제안에 따라 몸의 감각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깨가 긴장되었다, 배가 불편했다, 호흡이 얕아졌다 같은 신체적 감각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상황들과 신체 반응 사이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사와 대화할 때마다 목이 조이는 것을 알았고, 부모님과 통화한 후에는 항상 배가 아픈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체적 신호들은 억압된 감정들의 메시지였어요. 목이 조이는 것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신호였고, 배가 아픈 것은 소화되지 않은 감정적 경험들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윤기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안전한 공간에서의 감정 실험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 시도하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슬픈 장면에서 목이 살짝 메는 느낌, 아름다운 음악에서 가슴이 약간 따뜻해지는 감각 등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감정이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진짜 자아의 증거예요. 융은 또한 창의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경험들을 그림, 음악, 춤시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수진 씨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융의 권유에 따라 감정을 색깔과 형태로 표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색과 검은색만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갈색대로는 희미한 노란색도 나왔어요. 이런 색깔들은 수진 씨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미묘한 감정 상태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기,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린 시절부터 화,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융은 이런 감정들이 모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는 것은 중요한 생존 도구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수진 씨는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자신의 감정들을 적으로 보는 대신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무엇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살펴보고, 슬플 때는 무엇을 애도해야 하는지 탐색하며, 무서울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봤어요. 이런 변화와 함께 감정들이 점차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렌즈가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기쁨도 더 강하게 느껴지고 슬픔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었어요. 윤기 강조한 것은 감정적 치유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수진 씨는 자신에게 내적 부모 역할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를 성인이 된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듯 자신을 달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자기 돌봄이 습관이 되면서 수진 씨의 내면에는 안전한 감정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감정이 와도 그것을 안전하게 느끼고 처리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윤군 이런 내적 안전감이 확립되면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의식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겨울 동안 숨어있던 동물들이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요. 강제로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진 씨의 경우도 정확히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깊어질수록 감정들이 점점 더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파괴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의 화해, 감정적 마비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의 화해입니다. 윤근 모든 성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봤어요. 이 내면 아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리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정적 문제들은 이 내면 아이가 상처받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수진 씨의 경우 내면 아이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없었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짜 자아를 만들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진짜 자아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결국에는 성인이 된 수진 씨와의 연결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윤기 제한한 내면아이 치유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면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인들이 자신 안의 어린 부분을 유치하거나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여기지만 융은 이것을 생명력과 창의성의 원천으로 봤습니다. 수진 씨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아이를 만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서 점점 더 선명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만난 것은 7세 정도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더 깊숙이 숨어버렸어요. 융에 따르면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를 쉽게 신뢰하지 않아요. 마치 학대받은 동물이 사람을 경계하는 것처럼 내면 아이도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매일 명상 시간에 그 아이와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강제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에 아이는 조금씩 수진 씨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가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수진 씨가 사과했을 때였어요. 그동안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억압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아이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했던 것, 아이의 슬픔과 화와 두려움을 부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외면해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융은 이런 감정적 해방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억압된 감정들이 표현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무의식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돼요. 마치 고름이 터져서 상처가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 수진 씨와 내면 아이 사이에는 점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수진 씨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며 아이가 필요로 하는 위로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것들을 성인이 된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과정이었어요. 점차 내면 아이는 더 생동감 있고 표현력이 풍부해졌습니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를 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와 함께 수진 씨의 일상에서도 감정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기 설명한 대로 내면 아이와의 화해는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감정적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내면 아이가 건강해질 때 성인도 다시 온전한 감정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가치관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들, 창의적 표현, 진정한 친밀감, 자유로운 감정 표현. 이 실제로는 성인인 자신도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관성이었어요.
윤기 강조한 것처럼 내면 아이는 말보다는 행동을 믿습니다. 수진 씨는 일상생활에서도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욕구들을 고려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내면 아이가 피곤하다고 하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면 아이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을 불편해하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내면 아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면 가능한 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진 씨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불편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생동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윤기 말한 대로 내면 아이와의 화해는 감정적 마비를 치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마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내면 아이의 상처와 억압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자유로워질 때 전체 성격도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수진 씨의 경우 내면 아이와의 화해 과정을 통해 점차 감정들이 되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감정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강하고 선명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감정적 정체성 구축하기,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기, 감정적 마비에서 회복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감정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단순히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치유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수진 씨의 경우 감정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다시 훈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윤기 제안한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나 내적 상태와 외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예요. 화가 나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정보를 슬프면, 상실이나 변화를 처리해야 한다는 정보를 기쁘면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탐색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상사와 미팅 후에 배가 아프면 그 상황에서 표현하지 못한 의견이나 감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친구와 대화 후에 기분이 좋으면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었는지 분석했어요. 두 번째 원칙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봤어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의 메시지를 이해한 후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 이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 불편한 것을 정중하게 표현하기, 고마운 것을 감사하다고 전하기 등부터 연습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감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화도 적절히 표현되면 누그러집니다. 문제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때 생겨요. 수진 씨는 감정을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화날 때는 그 화의 정당성을 인정한 후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이 과정에서 수진 씨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때 오히려 더 빨리 해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압하려고 할 때는 감정이 계속 웅크리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네 번째 원칙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어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진 씨는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한 후에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감정적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윤근 건강한 개인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수진 씨는 이것을 배우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여섯 번째 원칙은 감정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감정이 이성보다 때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봤어요. 특히 직관적 감정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첫 인상 몸으로 느끼는 불편함 등 의식적 분석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던 습관을 버리고 감정적 신호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 특정 결정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 등을 단순히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수진 씨의 삶은 점차 변화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가짜 자아를 연기했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변화한 수진 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전처럼 수능적이지 않은 그녀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기 예측한 대로 진정한 관계들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 진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수진 씨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수진 씨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였고 그녀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녀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들과 상사들이 그녀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윤기 설명한 대로 진정성은 카리스마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진짜 자아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 씨 자신과의 관계 변화였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성장을 격려하는 내적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수진 씨는 이제 감정적 마비가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보호 메커니즘이었다는 융의 통찰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혼이 인식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들이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수진 씨가 얻은 것은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였고 진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으며 삶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윤기 약속한 대로 감정적 마비의 어둠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지혜를 신뢰하며 진정한 자신으로서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 영혼의 겨울에서 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여정은 감정적 마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 마비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 동안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죠.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감정이 마비되어 있었더라도 적절한 이해와 치유 과정을 통해 다시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치유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이에요. 윤기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통찰은 감정적 마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정서적 방임과 진짜 자아의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들을 숨기고 가짜 자아를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지만 이런 분리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통합을 향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진짜 자아는 언젠가는 인정받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신은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감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시 안전하다는 것을 정신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기 제안한 방법들은 모두 자기 관계의 치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미세한 감정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꿈과 무의식의 메시지 듣기, 내면 아이와의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수진 씨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친 인내심 있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와의 재연결이고 삶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이며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에요. 윤기 강조한 것처럼 감정적 마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인간이 됩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과 이해력을 갖게 되죠. 마치 깊은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더 무성한 잎을 피우는 것처럼 감정적 마비의 어둠을 통과한 영혼은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감정적 마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로 보지 마세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당신도 다시 감정과 연결되고 진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작은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버텨왔는지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몸의 감각, 미묘한 선호도, 꿈의 메시지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마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치유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에게 그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윤기 약속한 대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적절한 돌봄과 이해를 받으면 다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정적 마비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감정들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상처를 통해 치유로 분열을 통해 통합으로 어둠을 통해 빛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행이죠. 당신도 이 여행의 용감한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자아예요.